이인기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가량 발표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한 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공사에서는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받아야 되고, 발주처는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작게는 BIM 그리고 디지털 건축, 환경 변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08년에 설립해서 올해 10년을 맞이했고요. 건축, 도시, 그다음에 인테리어 쪽의 업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무소로서는 갖고 있는 철학이 아키테라피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키테라피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건물의 의견도 있지만,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건축가들 그리고 건축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술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시키게 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건축이 특히 저희한테 2018년부터는 이런 작업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걸 전사적으로 좀 많이 바꾼 것으로서 실행 사례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건축가 3명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3명의 건축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3명이 이제 어느 정도 업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한국, 프랑스, 미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 지역적인 배경과 언어적인 확장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 디자인 쪽에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3명 모두 대형 설계사무소, 그다음에 중소형 사무소를 모두 거치면서 2000년에 작업이 시작해서 2008년에 설립한 곳이죠. 현재는 마스터 플랜이나 도시 설계, 마스터 플랜 도시 건축 인테리어까지 디테일을 나눠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건축을 기반으로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탄탄한 언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언어를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럼 그 방법을 저희가 실행했던 작업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설립하고 총 수행한 프로젝트가 작은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357개의 프로젝트입니다. 357개의 프로젝트는 그만큼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고객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건설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찾아가면 저희는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 키가 왼쪽에 보시면 사업주랑 아래쪽에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둘의 기본적인 관계는 사업주는 문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가가 줄 수 있는 건 해결 방법을 갖고 있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건축가의 역량인 거죠. 근데 건축 건설 쪽에 오면 설계랑 시공으로 크게 나뉩니다. 근데 설계는 이 두 역할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해보면 점점점 해가 갈수록 이 고객들이 요청하는 건, 나도 좀 더 디자이너랑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해요.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심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었던 것은 시각과 눈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건물 미리 지어보겠다. 라는 게 BIM을 자연스럽게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건설 단계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저는 건물을 기본적으로 싸게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짓는다기보단 잘 짓고 싶은 거죠. 잘 짓고 싶은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넣은 건물에 이만한 비용이 정말 들어간 것까를 확인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서로 건물주는 확인하고 싶어하고 시공사는 그거를 감추려고 하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관계의 형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건 이때 물량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건물 미리 지어서 품질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생태계가 흘러가면 저희가 프로젝트 해보니 저한테 뭐가 남았나 싶어보면 위쪽에 보시는 사업주는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통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건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고, 저희 같은 건축가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의 역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 시대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커다란 버스로는 이 길을 오르기가 어렵죠. 특히 커브길에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갈까? 이겁니다. 저희는 성능 좋은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꾸리는 게 제 방식이고요. BIM으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BIM은 지금처럼 왜 써야 되나 아니면 이런 질문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의 질문은 어떻게 써야 되나,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제대로 쓰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입장에서 디지털을 바라보는 건 크게 3단계입니다.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숫자죠. 수치화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는 것이고, 점차 건물은 데이터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BIM인 거죠. 그러면 예전에 설계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거치고 시공까지 가면 기존에 있었던 컨셉은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건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설계가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지어질 수 있는 환경 변화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했던 프로젝트 중에 2008년부터 올해까지 2018년 BIM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사례만 좀 뽑아봤습니다. 이 7개의 프로젝트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해가 갈수록 프로젝트의 용도도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규모도 크게는 38,000제곱미터에서 작게는 254제곱미터까지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계획 설계에만 멈췄던 것이 지금 2015년, 16년 거쳐서 2018년에는 거의 모든 과정, 사업기획, 계획기본 실시, 감리, 건설관리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간략하게 의미를 부여해보면 2008년에 진행한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실무에 처음 아키캐드를 사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때는 계획 설계만 했던 것인데 계획 설계의 아키캐드 솔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현상 설계 당선이 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달 정도 진행해서 아주 전통적인 스케치랑 캐드 그리고 CG를 통해서 현상 설계 당선되고, 이제 기본 설계를 진행할 때 과연 이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 그래서 BIM 팀워크를 해보자. 그래서 4명이 붙어서 BIM 팀워크로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서 검증이 되고, 이 프로젝트를 한번 허가까지 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큰 계기가 됐죠. 팀워크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5년 정도가 지나서 성당 프로젝트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건축팀에서 진행하던 팀워크를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일부, 그리고 시공사와의 중간 검토에서 팀워크로 작업을 하게 됐고, 이게 저희가 프로세스 기반의 BIM을 수행하게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잠시 스케일을 바꿔서 도시 쪽으로 가면, 이건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용도 변경 업무와
이 마스터 플랜 업무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한 1년 반 정도의 도시계획 업무죠. 근데 마스터 플랜은 굉장히 변경이 많습니다. 이 사업성과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의 그 빔 기반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서로 같이 보는 것들, 그리고 이런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대관 업무에 활용하는 것들 이제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는 공공기관하고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발주처랑 협의할 때는 담당자의 협의가 아니라 계획안을 결정을 할 때는 지자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자체장을 모아놓고 같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안을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냥 예산을 받았습니다. 사업주한테 일종의 이 예산 안에서 설계랑 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쉽겠지만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면 설계는 좋은 건물 지어서 예산이 항상 넘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다시 그 이후에 조정하는 기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안에 매우 성공적으로 잘 끝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인데요. 10년 지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건축물이어서 공사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7개 프로젝트를 보셨는데 BIM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건축을 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설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인식이 많이 됐죠. 특히 국내에서는 도면 한 장당 이런 가격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런데 지금 보셨던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업역이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발주처랑 나머지 관련된 업체들의 건축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발주처들하고 도면을 주고받으면 도면이 단 줄 알아요. 그러겠죠. 근데 건물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숨겨진 작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BIM 기반으로 작업을 계속 협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과정을 같이 하면 이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한 참여도가 진짜 높아진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적인 관점인데 예전에는 설계를 빨리 하고 시공을 하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설계가 전체 사업비의 10%를 가지고 나머지 90%를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이때 대부분의 위험 요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래서 앞부분에서 다 정리를 하겠구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 실제 진행된 프로젝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사업의 단계별 핵심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요. 크게 건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처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그러니까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단계에서 결정한 게 번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발주처가 결정한 게 후에 번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철저히 이루어내는 게 많더라도 이제 저희들 목표고요. 두 번째, 설계랑 엔지니어링 단계는 사실상 발주처가 물러나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사와 엔지니어링 간의 협의가 훨씬 더 많죠. 근데 현재의 설계 상황을 보면 대부분 납품하고 마무리하는 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공 단계에서 변경되는 거에서 꽤 무뎌져 있습니다. 변경되면 그때 하지. 근데 그게 저게 본인들의 과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시공 단계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뭐니 해도 비용입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변경인 거죠. 현장에서의 변수를 없애가는 작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설명드릴 자료가 이 광명동굴 VR 체험관인데요. 프로젝트 시작한 배경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에 그 프랑스 업권의 한 해외에다가 광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어에 대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팅하고 빔 기반의 실시 설계를 같이 들어왔었는데 그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광명동굴에서 동굴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죠. 그래서 광산을 개발한 회사와 그리고 도시를 계획을 한 그런 사람들을 찾다가 저희가 이제 연락이 와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까지 지금 보시는 7개의 프로젝트가 아마 광명동굴에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초창기 프로젝트는 광명동굴 내에 발주처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공사처럼. 근데 2015년을 지나면서 아래쪽에 건축가 이름이 보일 겁니다. 최 페레이라가 설계한 업사이클링 아트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장르베리 컨셉 디자인을 한 라스코 전시관이 들어서고 저희가 동시에 광명동굴 앞에 광장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한계가 외부의 건축가들하고 초기부터 진행을 해야 될 때 그 혜택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도 다시 이제 초기 단계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저희 경우이기도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하나 의뢰를 받으면 그 프로젝트 하나를 보지 않고요. 그 프로젝트가 왜 나왔나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발주처가 이 사업을 발주를 한 걸까라고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가운데 있는 발주처가 가고자 하는 큰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에 대한 걸 이해하고 나면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점점이 박힌 게 있습니다. 점점이 박힌 것 중에 빨간색 한두 개 보이실 건데요. 그게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체 지도를 읽어내면 이 프로젝트가 발주처에서 갖고 있는 전체 그림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VR 체험관 의뢰가 들어왔을 때 발주부서의 담당자가 저한테 갖고 온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설계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할 게 없는 거죠. 설계하려면 아니라 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여러 프로젝트들의 흐름이 있는데 정말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미팅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광명동굴에 필요한 그 정도의 맥락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자리를 요청을 해서 스케치를 3개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이제 계획 설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스케치를 3개를 갖고 가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거죠. 발주처에서 가지고 온 광부의 집이라는 작은 움막을 짓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안하고 있는 다른 형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주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광명은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지금 이 광부의 집은 도시 재생이 아니라 그냥 도시 재현이다. 그러니까 도시 재현을 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할 거라면 그냥 쉽게 그 동굴에서 캐낸 광석을 툭툭 쳐서 던져놓고 그 안에서 좀 더 새로운 현대적인 건축 기술을 활용하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광산 체험을 하시는 VR 센터를 짓는 것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콘텍스트 자체가 다른 건물을 스케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스케치는 발주처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나라는 그 범위를 보는 협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안으로 결정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그린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에는 앞으로 완공될 건축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구성, 그리고 형태의 기본 컨셉, 그 동선, 그리고 건물의 배치, 그다음에 주변의 조경, 이런 것들이 이루는 건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고, 여기에 제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돌들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꽤 정형화됐죠.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비정형 형태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일부 설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 변경이 따라옵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여서 저는 이 이후에 이 파일을 받아서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에게 기하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고 글로 쓰고 가이드를 줘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건 도면으로 건물을 짓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앞에 썼던 이 조형 생성 가이드대로 알고리즘대로 만들어달라 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왼쪽에 저희가 이쪽은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클라우드 정도의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건물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생성된 겁니다. 다 숫자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배치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면 이제 웬만한 형태들은 공간이 다 규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계획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계획 설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현장에서 영상을 하나 틀어줬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서 짓고 싶습니다. 라는 게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제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받거든요. 전에는 이제 이해를 듣고 상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프로젝트로 훨씬 더 깊게 들어옵니다. 제가 시각과 관련돼서 화면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앞에 그 도올테크에서 발표한 트윈모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윈모션은 그 렌더링 툴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설계 툴입니다. 이유가 좀 키워주고 트윈모션 자체의 작업은 너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회사에 있는 일반 사원이 1년차, 2년차 된 사원한테 작업을 맡겨도 웬만한 건 반나절이면 끝날 정도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윈모션을 만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장면 하나하나를 결정을 하고 이 장면에서 뭘 그려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0년, 20년의 건축적인 지식이 있어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는 건 정말 쉬운 겁니다. 뭘 그릴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시각화의 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사무소가 외주를 주면 CG업체가 설계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CG업체의 렌더러의 건축에 대한 수준만큼 그 건축물이 끝난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네. 그리고 계획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저희한테 키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어려운 프로젝트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 조그만 프로젝트가 앞으로 크게 이제 커졌는데요. 우선은 비정형에다가 이런 형태를 한 번에 3개를 똑같이 찍어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비정형인데 건물 3개, 고작 3개 놓고 얘를 다 다르게 하면 비용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인데 배치를 불규칙하게 해서 또 달라 보이는 듯한 효과를 좀 내는 거고요. 그래서 200분의 3D 프린팅을 해서 물론 이제 빔 파일 전환을 해서 바로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분의 1로는 출력을 해서 건축의 구조나 기본적인 요소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VR 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비정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을 완성을 하기 위해 저희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UHPC라고 초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비정형을 해석을 할 때 저희 쪽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축에서 만들어 놓은 이 비정형 모델링 데이터를 구조 쪽에 넘기게 되면 구조 쪽에서 그걸 그대로 쓰질 않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기 위해 유한해석법이라고 하죠. FEM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 정보의 누락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특수성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사무소가 아닌 그 재료의 안전성을 검토해주는 또 다른 연구원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UHPC가 그냥 물처럼 이렇게 타설하면 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에서 대부분 이 형상을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거푸집이 일반 거푸집이 아니라 이런 강제 거푸집, 철제 거푸집으로 해서 층압도 이겨내고 그다음에 타설 과정에다 세난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2단계부터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시공사와 직접 컨택을 하고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건축 쪽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죠.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토목공사 비율이 조금만 변경돼도 휘청휘청합니다. 특히 여기는 좀 좁은 부지에 건물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 화면이 그냥 모델링이 아니라 계획 설계랑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그냥 수치지 용도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는 GPS 측정기로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걸 그대로 아키캐드로 넘겨온 겁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왼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배치에 따른 토목량을 되매우기랑 터파기랑 그 다음에 흙깎기량들을 비교를 해서 발주처럼 논의를 하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세도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공성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시 설계까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제가 공사 단계로 들어갈 건데 건축 쪽에서 건물을 다 설계하고 나면 이 건물의 공종을 다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들을 제가 하나씩 키워보면 전체 건축물을 보고 거푸집 부분만 확인을 하고 구조체만 보고 설비 요소 근데 MEP 모델러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부분만 파악을 하고 철골 공사 부분, 창호 공사,
지금 굉장히 작죠, 근데. 근데 이 기능은 저희가 빔 소프트웨어나 다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키캐드 오버라이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키캐드 오버라이드 기능이 실무에서는 지금처럼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요소를 사전에 그 안에다가 필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은 없겠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현상 설계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사 업무 프로세스로 제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설사도 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건설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가기를 바라는 게 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의 설계, 건축 설계랑 시공 간의 관계를 보시면 설계는 도면을 작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내역을 산출하죠. 내역서를 가지고 발주처에 납품하면 과업은 끝입니다. 사실상 업무는 끝이에요. 그리고 발주처는 그걸 가지고 다시 공사 발주를 하는데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도면과 내역을 안에서 짜는 게 아니라 내역 업체가 짜잖아요.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빔 기반으로 아무리 받는다 한들 건설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내역을 짜기 다시 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건설사의 프로세스를 보면 여튼 내역이죠. 비용에 관련된 건데 저는 3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 설명에 실시하고 도급 내역을 작성해서 입찰하고 수주를 할 때 결정되는 도급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현장을 하나 개설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안에 실행을 해야겠다는 실행 금액이 짜지죠. 그때 내역을 또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다가 하나씩 주기 위한 금액을 또 결정하기 3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거든요. 빔 소프트웨어인데 설계사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형상 정보만 만들어요. 형상 정보만 빔에서 만들고요. 건설사는 속성 정보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역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한데 이 두 개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설계사에서 건설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건설사는 이미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BIM 안에는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필요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 체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코드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체계가 있고 각각의 빔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공에 필요한 속성 정보랑 형상 정보 사이 매핑을 해주면 아래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3D 45D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가운데 보고 있는 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인 형상 검토 도면 생성을 위한 3D부터 5D, 4D에 필요한 형상 정보랑 속성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5D, 4D를 만들려면 가운데 있는 빔에서 생성된 형상 정보에다가 CBS가 붙어야 5D가 되죠. 그리고 형상 정보에다가 4D를 WS를 붙이면 4D 스케줄링이 됩니다. 4D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5D에다가 다시 WS를 붙일 때 비로소 EVMS 기반의 공정 원가 통합 관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단계에서는 이제 아키캐드 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생성될 수 있는 걸 이 프로젝트에 지금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 이제 이 역할까지 맡게 되는 건데요. 설계 쪽에서 지금 공사
특수한 건축물로서 공사 관리를 하다 보니 이 EVMS 기반의 공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것 쪽에 좀 더 알고 있는 거고,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 기반의 건설 관리를 하기 위해 저희는 비코 오피스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비코 오피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플랫폼이죠. 왼쪽에 있는 여러 유형의 빔 데이터를 받아서 건설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줄 수 있는 것이고, 시공성 검토나 물량 추출 부분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좀 작기는 하지만 3D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모델링 다 끝냈는데, 저희는 가설 공사 부분은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푸집에 관련된 가설 공사를 거푸집 업체로부터 받아서 비코에서 2D 도면하고 합쳐서 그게 적절히 잘 부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물량 추출은 당연히 모델링 기반의 물량을 추출하고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금액 설정,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공사비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발주처에서 필요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비코 오피스상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필요한 공정들을, 이 글씨가 좀 작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초기에 발주처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비와 공정별 금액이 있는데, 이게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양호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단계인지를 비코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확인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CDSW 체계를 통한 실행 예산 작성이라고 하면 아마 건설사가 시공사에서 좀 더 필요한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주한 금액을 가지고 실행을 짜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하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닝 계획이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이기도 했는데, 현장이 저희는 작지만 건물을 3개를 동시에 타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 타설하고 옆으로 옮겨서 다시 거푸집 설치하고 또 타설하고 거푸집 타령하고 또 타설하고 이 3개를 뜯어서 작업해야 됩니다. 현장에 보면 조닝 작업을 하는데요. 빔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현장에서 존을 나눠서 공사를 할 경우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죠? 빔을 세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보면, 이 비코상에서 저희가 해보면 조닝을 해서 각각의 조닝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량을 자동으로 분계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계를 한다는 건 결국에 그 현장 단위별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금 공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공사를 관리하시는 분들 쉽게 아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공정의 그 자원 투입의 그 분포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쌍봉낙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원래 잘 안 그렸죠. 이런 곡선 잘 안 그리는데, 저희는 초반에 거푸집 공사가 워낙 많아서 거푸집 공사 제일 큽니다. 거푸집 공사하고 골조를 다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제 마감 공사가 붙기 때문에 2번의 과부하가 걸리는 이제 공사 현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뭐 실적 관리나 공사 예측인 거고,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그 발주처 설계, 시공, 감리,
그다음에 전문 업체까지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면이 아니라 빈 파일이잖아요. 3D로 봐야 되고 공사 일보도 올려봐야 되고 공문도 발송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동일한 플랫폼을 이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을 해서 관계자를 여기다 태웠습니다. 관계자를 다 태우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거는 저희가 작업한 빈 파일에 뷰잉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UHPC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UHPC가 제일 큰 건 저희 이제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획의 선물인데요. 건물의 두께를 결정하는 철근, 이제 지긋지긋한 철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제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철근이 아니라 강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 왼쪽에 그 레미콘 타설할 때 저 섬유를 집어넣어서 섞어서 UHPC를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UHPC의 특성이 압축 강도랑 인장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랑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압축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의 5배, 143 메가파스칼. 그리고 인장 강도는 사진을 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근 RC는 당기면 어느 순간 툭 끊어집니다. 근데 UHPC는 그렇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저희 것처럼 이렇게 단부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철근이 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제작하고 타설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갖고 와서 타설을 하면 보통은 이 펌프칼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타설을 골고루 대라고. 이제 사고도 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왼쪽을 이렇게 길게 있는데 여기 한 군데 아저씨가 앉아 계신데 여기는 한 군데 넣으면 다 끝납니다. 물처럼 줄줄줄줄 흘러 들어가서 굉장히 그 조밀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타설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치갑이 커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거푸집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거푸집에 대한 별도의 구조 검토도 해야 될 정도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다가 초고해상도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 역할은 발주처한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공사 시간 동안 10분 단위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CCTV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에서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에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데 매우 유용한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발주처 아니면 설계사무소 그리고 건설사 이제 다른 IT 쪽에서도 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 목표는 이런 거를 좀 더 퍼뜨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파크죠. 애플에서 지으려고 하는 애플파크의 목적은 발주처가 원하는 게 명쾌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공사를 줄이고 완벽한 건물을 짓기를 바랬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요. 그 발주처가 직접 가서 심의해서 발표합니다. 디자인팀이나 설계 심의해서 본인의 사업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빈 기반으로 건축을 발주해서 온전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CM이나 아니면 사업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형 설계사무소에는 현재 BIM을 지원 조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실 겁니다. 이게 BIM은 별도 조직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사라지는 조직이고 그 BIM 지원 조직은 설계 조직으로 내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건축사무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설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안에 내재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이고 그런 작업을 하려면 그 설계랑 빔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팀과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설계 사무실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의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 사례 발표들을 보면 너무 좋은데요. 제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약 방식도 다르고. 근데 1인 건축사 사무소이건 아니면 뭐 5인이건 10인이건 그 사무소들이 갖고 있는 이 타겟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빔 환경을 구축하려면 저희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나 기술 지원을 하는 곳들과 협력을 해서 좀 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실 겁니다. 이 DPR 건설사 같은 경우인데 저는 점점 건설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가 수주로 경쟁을 해서 결국에 그 하도급과 그다음 설계 변경을 통해서